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향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 향연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랑에 대한 이 찬사연설, 찬미연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심수봉 씨죠. 네, 심수봉 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에 사랑밖에 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철학자가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얘기하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플라톤의 심포지온에서 여러분 이 힐라버 원전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이게 이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밑에 보면 이 옥스퍼드 클래시컬 텍스트라 그래서 OCT라고 보통 우리가 읽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힐라버 원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이 심포지온에 이게 스테파누스 페이지라고 그러는데요. 177D에 7째 줄하고 8째 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게 조금 네. 호스 우덴 페미 알로 에피스타스타이 에타 에로티카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타 에로티카라고 하는 것이 에로스에 관한 일들이거든요. 복수죠. 에로스에 관한 일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덴 다른 어떤 것도 에피스타스타이 안다라고 페미 말하지 않는 나로서는 이런 말하지 않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에로스와 관련된 일 있지 않습니까? 타 에로티카라고 하는 거. 예. 이 에로스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미 이 심포지온에서 자신은 사랑밖에 난 모른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삶과 철학을 논증하는 가운데서 본인이 자신의 중마고였던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요. 푸티아 여사제한테 받는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신이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아는데 모른다는 거 자기가 왜 가장 현명한 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 신탁 검증 행위에 돌입하거든요. 신탁 검증 작업에서 이 사람이 소위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소위 현자라고 대표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하고 시인하고 장인들에게 이렇게 각각 가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건 뭐냐 그러면 자신은 아는 게 있는데 뭐냐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안다고 그래요. 무지해지죠. 근데 이 장인이나 정치인이나 시인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몰라요. 무지죠. 그래서 신이 자신을 가장 현명한 자라고 그렇게 신탁을 내렸구나라는 거를 깨닫는데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항상 뭐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사실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어떤 신의 사명이었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유일하게 그 무지자를 자처했던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타 에로티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그래도 어떤 플라톤의 이 어떤 저작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왜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모른다라고 하다가 유일하게 안다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사실상 심포지온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디오티마에게서 듣고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소크라테스가 안다라고 했던 것이니까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심포지온을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렇게 도입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 책으로 갈까요? 우리 책의 190쪽으로 가보면 거기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 여러분이 에우다이모니아는요,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해피니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예,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저기 그리스어의 에우다이모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로 그 당시에 쓰였던 의미는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만족감 같은 것을 얘기 안 해요. 심리적 만족감이죠. 지금 우리에게 행복은 심리적 만족감이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심리적 만족감이 아니고 잘 사는 거, 에우젠, 또는 잘 행하는 거, 에우프라테인.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우리가 웰빙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죠. 예. 뭐 웰빙 막 이러다가 또 뭐 힐링으로 갔다가 뭐 욜로로 갔다가 뭐 욜로 하다 골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거 웰빙에서도 사실상 잘 행하고 잘 산다라고 하는 참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살리려면 웰하고 떨어뜨리고 be하고 또 하이픈 긋고 ing를 좀 떨어뜨려 놓으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웰빙으로 쓰면은 명사 같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활동이고 행위를 말해요. 잘 살고 잘 행동하는 거. 그것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휴먼 플러리싱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플러리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 번영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거 번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치 이건 뭐냐 그러면 like a flower 같은 거예요. 꽃처럼 이렇게 식물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실은 니코마코스 율리학이 이 행복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한데, 거기서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최고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 그리고 행복은 자족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주장을 하면서, 예, 거기서 그 행복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덕에 따른, 여러분 아랫에 있죠. 예, 탁월성이라고 지금 이제 니코마코스 율리학 번역한 분들은 탁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행복의 정의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책에도 그 중간쯤 내려와 보면은 덕이 없으면 행복은 불가능하다. 덕은 행복의 뭡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랫대, 용기라든가 절제라든가, 예, 지혜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소위 이 고대 그리스의 행복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건 정말 엘리트주의적 행복관이에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것은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하고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하고 안 맞아요. 예.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주관적인 만족감이 아닙니다. 이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행복은 그래요. 예. 그런 차이가 있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갖고 있는 뭐 몇 가지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만족이라는 상태가 아니고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 조건까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인간에게 어떤 적극적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자유로울 때,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소극적 자유로 얘기하면 적어도 국가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되거나 억압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죠.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행복 추구권을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권의 가장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이죠. 예. 그리고 인간은 그것의 바탕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국가가 그런 어떤 후견적인 개입주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죠. 예. 만일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행복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적론적인 행복. 예,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목적론이거든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이 자연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다윈 이후에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목적도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다윈 세계관에 우리는 이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목적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행복, 우리하고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나중에 독서 감상문을 하나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행복의 기원. 이 서은국 선생님이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하고 다윈의 행복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척박한 현실에서 적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계시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행복에 대한 상당한 권위자고 심리학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꼭 말씀드린 대로 사진은 마시고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서점에서 이렇게 서서 읽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썼습니다. 책 자체가.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욕망이 있죠. 에피티미아라고 그러는데, 이거 에피티미아. 여러분이 에로스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로디시아하고, 그 다음에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것이 다 욕망은 욕망인데 차이가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꼭 성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적 욕망으로서의 에로스도 있지만, 그 폴리스 에로스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적 에로스도 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이드로스에서 봤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죠. 아프로디시아는요, 어떤 성적 욕망을 말하냐 그러면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욕망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성충동에 가까운데,
우리가 성적 충동 상황에서는 뭐 에브리바디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에피티미아는 불특정 다수의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성적 긴장을 푸는 그런 욕망을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뉘앙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 둬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에피티미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딴 얘기는 안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향연에서 이래거든요. 플라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욕망이 결핍으로서 존재한다는 거다 그랬는데, 제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 디오티마 대화에서 사랑에 대한 사랑의 정체가 뭐냐, 사랑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많은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우리 목차에는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안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뭐 분량도 꽤 되고 사실 메인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제가 이 정도만 말하고 말 건데, 욕망이 결핍으로서의 욕망이라는 거.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을 욕망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욕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걸 욕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욕망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또 여러분 194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194쪽. 여기 또 194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욕망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고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여기서는 그 자체로 고통이라고 그랬다가 왜 또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욕망이라는 게 우리가 결핍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견 현상적으로 보면 고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것은 왜 또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인간은 사는 동안 욕망하지 않고는 살질 못해요. 사실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가르주나나 이런 소위 그 용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불교의 중론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욕망을 충족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면, 욕망이 없다면 더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가에서는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 결국 그런 무아론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체화했을 때 그건 뭐냐, 그럼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고통도 따르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한다고 했을 때 그 구조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배우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난 아직 배우가 아니죠. 근데 그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욕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욕망의 주체죠. 여러분의 욕망의 주체인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실존하기를 욕망하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 깔려 있죠, 전제로. 여러분이 욕망하는 주체인데, 여러분이 배우가 되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의 내용 속에 여러분의 주체, 욕망 주체로서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실존하기를 욕망하는 것이 전제로서 깔려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욕망한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욕망이냐 그러면 불사에 대한 욕망이에요. 욕망 주체의 지속적인 실존에 대한 욕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욕망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충족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처럼 불변하는 식의 그런 어떤 불멸을 하지 못해요. 인간은 항상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그러면 과정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욕망하고 충족되면 사라졌다, 또 다른 욕망을 하고, 그러니까 욕망 충족과 또 욕망의 생성,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 주체의 지속적인 실존에 대한 욕망은 계속해서 깔고 가기 때문에,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대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불면성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것을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루진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욕망하는 이유는요, 그 욕망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종교 이런 것들에 거의 광적으로 매달린 이유는 여러분, 이성 속에 광기가 있고 광기 속에 이성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늘 죽음과 가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두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뭐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사람들이 집단으로 돼 있을 때 인간은 그럴 때 자기가 드디어 이 죽음, 자기 자신의 실존적 죽음을 극복하고 마치 이 집단과 함께 더 오래 지속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전쟁도 나고 종교전쟁도 그래서 나는 거죠.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상 누구나 언젠가 죽죠. 그럼 받아들이고 나면은 오히려 편한데, 이 죽음의 공포를 관리하려고 들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요. 왜? 내가 믿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저쪽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더 두렵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저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그래야 내가 더 탄탄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슬프지만. 이건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 여담인데 193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죠. 아카데미. 최초의 저 서양의 대학이라고 그런 대학의 전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조카죠, 조카. 이 플라톤의 조카인 스페우시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학장이 됩니다. 교장이죠. 초대 교장이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삐져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를 떠나요. 기분 나빴겠죠. 왜? 아카데미아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 초대 교장이 될 줄 알았더니 조카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바이바이 하고 떠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해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194쪽으로 넘어가면 둘째 줄에 행복은 만족감을 의미하는데, 현대적 의미의 행복은 그래요. 고대적 의미의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주관적인 그런 주관적인 그런 만족감이에요. 그냥 해피니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중간에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도 보면 들레즈의 앙띠 오이디푸스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 앙띠 오이디푸스의 내용은요, 이 들레즈와 이제 펠릭스 가타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저자인데요. 이거 왜 썼냐 그러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비판한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나오잖아요. 앙띠가 안티잖아요, 안티. 반 오이디푸스라는 의미예요. 왜 이 책을 썼냐 그러면, 사실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프로이트주의자들은 다 어린 시절에 있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학대당해서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프로이트에서는 학파는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는 뭐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정신분열의 원인 어디 있냐 그러면 자본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우리의 욕구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우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부제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이에요. 앙티오이디푸스의 부재 자체가. 더 이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즉 어렸을 때 오이디푸스 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이전에. 그 오이디푸스 기 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반사회적인 인간도 되고 이런다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정신분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정치 경제적인 그 원인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저 밑에 보니까 또 프로이트가 나오네요. 여기 이제 정신분석학 입문 그랬지만 사실 이 내용은 정신분석학 입문이 아니라 이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또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어요. 짧지만 이 프로이트의 이 문명 속의 불만은 뭐냐? 그럼 프로이트의 행복론이에요. 인간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아니? 이런 얘기예요. 인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목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명 속의 불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슨 불만이 쌓여갈까요? 자꾸 성적인 억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비도 그 억압된 것이 뭐 예술이나 어느 쪽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승화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마음 놓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어떤 비도덕적인 도덕과 무관한 그러한 성적 욕망을 문명이 억압하니까 계속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는 더 불만족에 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행복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 문명 속의 불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95쪽에 이제 그 첫 번째 단락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김요한 선생님 뭐 성적 문란함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소크라테스의 이 나중에 이 소크라테스 디오티마의 대화를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신비주의, 서양 신비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을 봄으로써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정말 불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뭡니까? 신과 인간의 합일 같은 거.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서양의 신비주의가 시작이 돼요. 신플라톤주의에 가면은 플로티누스 막 보세요. 사실 일자와 그 사람이 주장하거든요. 일자와 합의를 3번이나 가져요. 그거를 갖다가 제자인 포르피리우스라는 사람이 직접 봤다고 그럽니다. 엔네아데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신과 합의라는 거. 엄청나겠죠. 그런 상태. 거의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니르바나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지나치게 이렇게 좀 육체적인 사랑, 이런 어떤 성적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저는 좀 반대예요. 지금 여러분 성 개방화 시대죠. 이 성은요 문란한 게 아니에요. 성은 성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니체가 얘기했죠. 에로스의 독을 탄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성적인 얘기만 나오면 수치스럽고 뭔가 원죄의식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소년회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삼고 뭐 도덕적으로 비난, 이 사람들은 남자다움과 여성스러움의 이 차이에 대해서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조롱이나 비난을 했어도 그런 행위 자체, 사랑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결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죠. 나중 문제. 자, 여러분 하여튼 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2가지를 할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 아주 유명합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 여러분들이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저하고 공부하시고 나서 꼭 그 헤드윅이라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헤드윅. 그러면 그 헤드윅에
애니메이션하고 이 노래가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신화를 락 뮤지컬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 그 헤드윅이라는 락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 아주 경쾌하고 신납니다.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제가 그랬죠. 이 심포지오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약밖에 안 돼요. 줄거리 요약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별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키비아데스 연설은 아예 없어요. 전혀 여기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 연설도 나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소크라테스 왜 죽었냐? 399년에 왜 청년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그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불경죄, 청년 타락죄하고 불경죄로 소크라테스가 나이 70에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 죽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이 알키비아데스예요. 이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설명은 거기 여러분 등장인물에 쭉 보면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대화편의 시기를 우리가 보통 언제로 보냐 그러면은 기원전 416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아가톤이 이 레나이의 제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에서 최초로 비극 작품으로 최초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알키비아데스가요. 415년에 그러니까 1년 뒤면은요. 1년 뒤면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는 장군이에요. 2명 중에 하나입니다. 니키아스하고 알키비아데스가 사실은 알키비아데스가 선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앙이에요. 사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잖아요. 투키디데스의 그 아주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27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뭐 중간에 뭐 휴전도 하고 평화의 시기도 있고 했어요. 하지만 기원전 415년에 시칠리아 원정을 떠난 게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결국은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한가운데서 이 아테네를 패망하게 만든 장군인이 누구냐 그러면 알키비아데스인데 알키비아데스는 정말 잘생기고 미소년이었을 때는 소년애적 관계니까 남자들이 항상 하여튼 여자들이 남자 뺏길까봐 자기 남편 뺏길까봐 여자들이 노심초사를 했다 그러고 나중에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성년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남편들이 아내 뺏길까봐 그렇게 또 걱정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 그러면 가을이 돼도 그 아름다움을 변치 않는 그러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하늘의 선물이죠. 헤르마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알키비아데스는 늙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하여튼 대화만 하고 나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사람을 사로잡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변덕스럽고 사치스럽고 선을 넘어요. 항상 선을 넘어요. 이 사람은. 아주 뭐 지략가고 놀랍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면 뭐 알키비아데스라고 해가지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보면 알키비아데스를 다루거든요. 번역돼서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어떻게 일대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심포지온에 나왔던 내용들도 거기 이제 담겨져 있고 그러는데 배신의 배신이죠. 이 사람은. 결국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망명을 하고 거기에서 또 스파르타의 왕비하고 또 관계를 가져가지고 또 애까지 납니다. 스파르타 왕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가 그 원정과 간 사이에 그래가지고서 왜 그랬냐 그러면은 알키비아데스는 자기 씨를 왕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문 여성들이 그냥 이 알키비아데스는 그냥 이 죽일 놈의 사랑이에요 진짜. 이 왕비도 그렇게 이 알키비아데스를 보호하려고 했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스파르타의 괴뢰 정부로다가 이 아테네가 결국은 404년에 지게 되면 그 괴뢰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그때에도 그 전입니다. 407년도에. 근데 그때에도 이 아테네가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돼가지고 알키비아데스가 또 아테네를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407년에 또 다시 금이 환영을 받아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이 애증 관계는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페르시아로 또 도망갑니다. 페르시아 땅인 프루기아라고 있는데, 프리기아, 거기에 애첩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스파르타에서 스파르타에서 그 알키비아데스를 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이 자객들이 결국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제 끝이 나게 되죠. 파란만장합니다, 진짜. 아주 뭐 연설도 잘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소크라테스가 왜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느냐 그러면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알키비아데스의 이런 재능, 여러분 잘 쓰면은 이거는 정말 철인왕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잘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키비아데스의 이런 허영심, 이런 것들, 자만심,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가지고서 잘 잡아줬는데, 알키비아데스는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혜의 길이 아니에요. 철학의 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테네 민주주의,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과 함께 명예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전반기에는 잘 따르다가 후반기에는 그냥 소크라테스를 버리고 나가버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저런 재앙적 인물로 전락이 되고 저렇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소크라테스의 교육 실패 때문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이걸 갖다 교제에 의한 유죄라고 그러거든요. guilty by association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니네들이 둘이 사제지간이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이 있지, 막 이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누구의 교사가 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끊으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의심이 가잖아요. 제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테네에서 결국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중에 하나고, 참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은 뭐 보통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저기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하진 않고 뭔가 힌트를 드리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이 인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플라톤의 약 26개의 대화편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심포지온에만. 아리스토파네스가. 근데 뭐 아리스토파네스는 뭐 나왔으면 나왔지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가 또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최초의 고발자이기도 해요. 정식 고발자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최초의 오래된 고발자가 아리스토파네스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이라고 하는 자신의 희극작품에서 소크라테스를 자연철학자라고, 소피스트라고, 교사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혀있죠. 자연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의 존재를 부인하겠죠. 뭐 태양을 돌이라고,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그래가지고 변론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원인 제공자는 사실 지금 현재 나를 고발한 이 정식 고발자들 말고 옛날에 걸석재판식으로 나를 갖다 고발했던 그 아리스토파네스다라고 명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뭔가 긴장이 느껴지지가 않겠습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을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렸던 최초의 고발자가 아리스토파네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역시 어떤 복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는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둘로 봐야 돼요. 수평으로서의 아리스토파네스 신화가 있고 수직으로서의 소크라테스 디오티마 대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토닉 러브 그러면 육체적인 사랑 안 돼, 정신적인 사랑만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플라톤이 이 심포지온에서 얘기하지만 이러한 형상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자체라고 하는 이 형상에 대한 에로스까지 가려면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5단계 6단계 가는데 맨 처음에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거기를 사랑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플라톤이 그런 식으로 뭐 껑충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게 르네상스 시기에 잘 공존을 했었는데 지나치게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이겠죠. 육체에 대한, 기독교는요, 육체가 죄의 온상이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로스의 독을 탔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 없이 어떻게 살 겁니까?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성적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만한 쾌락이 없어요. 이거 국가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평적인 차원의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하는, 조금 이따 얘기하는 이러한 사랑도 있고, 또 수직적인, 왜 우린 뭐 학문도 있고 법도 있고 그 추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있잖아요. 수평의 차원과 수직의 차원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게 플라토닉 러브다 이거예요. 육체는 제거한 오로지 정신적인, 그게 무슨 귀신이 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라 해서 우리의 관계는 플라토닉 러브야 이런 말 막 어디다 쓰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전혀 아니죠. 너무 잘못 알려진 게 좀 속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뭐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신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과제가 과제가 있어요. 과제에도 보면 이 연설에 보면 최초의 둥근 인간이 나오고, 그래서 에로스하고 이 성애, 아프로디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프로디시아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특정 대상이 있어요. 내 반쪽이 있단 말이에요. 에피티미아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원래 2성이 아니라 3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가 남성이고 여자가 여성이고 남자 여자가 남녀춘이 자웅동체, 안드로기노스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둥근 인간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남녀춘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이들의 모양은 어땠냐 그러면 둥글어요. 왜 둥글까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남녀춘이,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에요. 우주적 신의 자손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이거 가만히 이 신화를 들여보면 외부에서 어떤 이방 신화가 그리스에 들어와서 그리스화되는, 토착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모양도 둥글고, 그리고 막 방향도 직립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쪽 저쪽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막 공중제비해서 막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주 힘도 세고 고매한 정신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폭군한테 굴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중에 세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제사와 제물을 바치지 않아가지고 막 신들이 아사지경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웃기죠. 재밌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희극 작품들 있잖아요.
플라톤이 죽었을 때 플라톤 머리 맡에 그 밑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누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당시에 어느 누구의 작품,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니에요. 호메로스의 작품, 일리아스 아니에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작품을 자기가 늘 가지고 읽었던 거죠. 플라톤도 정말 웃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세상이었을 줄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작품들 정말 아주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어떡하냐 그러면 힘을 좀 약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바치는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유용성은 늘리면서 힘은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무슨 계란 머리카락으로 쪼개듯이 천상의 영역에 있던 존재들이 이제는 세속적인 음식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렸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거세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슈팔퉁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르기는 누가 있냐 그러면 제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머지 꼬매기 뒷수습은 누구 시켰냐 그러면 아폴론을 시켰어요. 간호사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죠. 그렇죠? 아폴로는 의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신한테 시킨 거는 동급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다가 간호사 아니면 간호조무사한테 시켜서 이제 의료사고 나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여기서는 의료사고가 안 나요. 신들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쪼개는 1차 외과 수술인 쪼개는 건 제우스가 하고 꼬매는 건 이제 아폴론이 하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돌려놓는데 그 최초의 둥근 인간은 어땠냐 그러면 다 2배인데 목하고 이 머리 이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원통형 목이 이렇게 가서 얼굴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뒤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쌈쌍둥이처럼 이렇게 머리 2개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헤드윅 보다 보면 이거 그려놓은 거 보면 막 2개인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랐어요. 그리고서 지금 우리 머리를 갖다가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배꼽이 우리 잘리고 나니까 여기 다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를 다 끌어 잡아 다녀가지고 쪼매놓은 거예요. 이게 배꼽에다가. 그리고 우리 머리를 돌리고 1차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얘네들이 재물도 바치고 그렇게 잘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잘린 다른 반쪽을 찾느라고 이때는 성충동 상황인데 여기서는 지금은 이성에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오고 양성애도 나오고 그냥 아무나 붙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최초의 둥근 인간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막 껴안고 포옹하고 그러는데 이때 쓰이는 히라보가 뭐냐? 에피티메인이에요. 즉 이때는 있잖아요. 이 욕망은 불특정 다수예요. 왜? 성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자신이 어느 정도 성적인 그런 어떤 그 경험을 쌓아야 내가 어떤 타입의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끌어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에피티메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남녀 춘희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1차 수술하고 났더니 이거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제우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차 수술 들어갑니다. 이젠 비뇨기과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생식기의 방향을 바꿔놔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매미처럼 사실은 이제 메뚜기인데 메뚜기처럼 체외 수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처럼 생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성적인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비뇨기과 수술을 한 게 2차 수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신들처럼 정치적인 이런 폴리스 상태로 들어가면서 신들에게 재물도 바치고 그런 어떤 성적 긴장이 오면은 일시적인 진통제를 맞듯이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이제 1차 수술과 2차 수술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에로스는 뭐고 아프로디시아는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다 거기에 설명드렸지만 아실 수 있어요. 또 뒤에 가면 에로스가 결국은 하나가 되려고 최초의 그 둥근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것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에로스가 등장하고 언제 아프로디시아가 등장하는지를 구분을 해주면 이거 찾을 수 있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헤파이스토스의 그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 실험이 나오거든요. 대장장인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 연인들이에요. 이 연인들은 거기에 쓰인 말도 그러지만 아프로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반쪽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유가 오로지 성적인 만족 때문에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고통의 자리가 육체에서 영혼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영혼으로 와버렸어요.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만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우리가 그 이상 딴 거 있는데 그게 뭔지를 말을 못해요. 말을. 그게 왜 이걸 말을 못하냐.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나타나가지고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하나로 살고 죽어서도 둘이서 하나로 죽는 거, 그거 니네들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용접시켜줄게, 웰딩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연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죠. 왜? 최초의 둥근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면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제우스와 그 나머지 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또 하나, 그러면 에로스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 연설로 가보죠. 여러분,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하고 디오티마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아리스토파네스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연설에서. 그 대화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욕망할 때 그냥 내 거라고, 내 반쪽이라고 해가지고 욕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이 썩으면 자르잖아요. 내 거지만. 127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있죠.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것이어서, 자기 자신의 것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연설 속, 그 대화 속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가 끝나자마자 그거 문제 삼으려고, 그거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이것도 문학적 장치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곤드레 만드레 된 알키비아데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른 얘기도 있지만 포인트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알키비아데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들어와가지고 그냥 각자 즐거울 대로 마시기로 했던 이러한 오늘 음주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막 음주 대회를 열어버려가지고 다 돌려서 마시라고 막 해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릭 시마커스 의사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마실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연설을 했는데 자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지금 소크라테스 있는 데선 자기 못한다. 차라리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찬미 연설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미와 비판을 같이 섞어놓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모든 연설의 내용이 소크라테스의 아토피아,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술에 면역력이 있는 거 아시죠? 앞에서도 에릭 시마코스가 얘기했지만 알키비아데스도 2번이나 얘기해요. 저 양반이야 뭐 술 마시면 마시고 안 마시면 안 마시는데 술 취한 적이 없다. 대단한 그런 일반인하고 좀 다른 그런 면들이 좀 다르죠. 그런 다르다는 면을 많이 오늘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알키비아데스가 처음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미를 뭘로 시작하냐 그러면 바로 소크라테스는 이중적이다. 여기 지금 실레노스가 있잖아요. 이 디오니스소스의 이 제자인데 이 실레노스가 생긴 게 어떠냐 그러면은 겉은 아주 흉해요. 그런데 그 신상을 열어보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거를 열어보면 신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외피와 내면이 천지 차이다. 소크라테스 못생긴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조피로스라는 관상가조차도 소크라테스 저 남봉꾼이야 아주 문란할 인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생긴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은 그 속에 신상이 들어있다. 실레노스 같다 이거예요.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티루스가 나오는데, 이 사티루스 중에서도 마르시아스라고 있는데, 이 마르시아스가 아폴론하고 음악으로 경쟁해가지고 신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요? 이 휘브리스라 해서 오만한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냥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어요.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시각보다는 뭐냐 그러면 청각. 예, 소크라테스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 들으면, 플라톤도 마찬가지인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났다 그러면 벗어나질 못한다고 그래요. 예,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베드로하고 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거 버리고 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요? 우리가 그냥 XX 뭐 이러고 말겠죠? 무슨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예. 근데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알키비아데스가 이 소크라테스가 지혜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그냥 자기한테 너 자신을 먼저 돌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맞는데, 대중들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그 관심, 또 여기 가면은 또 여기서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도망 다니고 이랬다는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전반기에 이제 교육을 받다가 그냥 그 아테네 민주주의의 그런 플레오넥시아, 그 탐욕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테네 패망까지 나오고 본인도 이제 결국 자객들한테 암살당하게 되는데,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아이러니와 뭐 방자한 절제, 그 다음에 인내와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독특함, 아토피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토피아부터 먼저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누구하고도 비슷한 사람이 없대요. 그 위대했던 뭐 페리클레스고 누구도 아무도 안 된대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니다. 신종이죠, 신종. 새로운 종이다 이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유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종, 신종이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것을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아이러니와 방자한 절제라는 건 뭐냐면, 사실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 이외에 소크라테스의 그 벗은 몸을 안고 밤새도록 같이 살을 붙이고 있었던 크산티페 다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알키비아데스예요. 알키비아데스가, 여러분이 그리스 사회의 그 소년의 저 관계 있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그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원래 이게 실패한 유혹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연애하듯이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대화를 해요.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누고, 예. 그리고 또 둘이 레슬링도 좀 하고 몸도 이렇게 좀 부딪히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저녁 먹자고. 안 먹는데요. 그래서 또 두 번 거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다 물려놓고, 둘이만 딱 있으면서 밤도 늦었는데 뭐하러 가시냐. 처음엔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늦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딱 있으면서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성적 서비스 제공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지혜를 다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알키비아데스, 당신이 그렇게 그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를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뭐냐. 청동하고 금하고 황금하고 어떻게 교환을 하냐. 불공정한 교환행위다. 교환 정의에 어긋난다. 왜? 너는 지금 청동이다. 뭐냐 그러면은 그 잘생긴 외모.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황금은 뭐예요? 이거는 지성이에요. 지혜예요. 아니 이거하고 어떻게
금세 사라질 거하고 영원한 거하고 이거 바꿀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불이한 교환정의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를 알키비아데스가 뒤에서 이렇게 안고서 밤새도록 잤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뭐 형하고 이렇게 잤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무슨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사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뛰쳐나갔거나 아니면은 알키비아데스를 발로 찼거나 그랬으면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욕망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아름다운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뭡니까? 예, 무관심? 진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갖다가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러고서 그냥 갈라진 거죠 이게. 예. 그걸 갖다가 알키비아데스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무 이 방자 아닌 오만한 거거든요. 오만한 절제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오만한 게 아니라 대단한 절제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사실 절제한 게 아니라 그 욕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요. 절제한다는 건 욕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인내와 또 용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인내는 뭐냐 그러면 원정을 3번을 가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원정에 가서 굶주림이나 어떤 그 음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주 참을 줄도 알고 먹으면 누구보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 혹한기 추위에도 맨발에 그냥 그래가지고 병사들 굉장히 그 위화감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름 명상이 나오는데 24시간을 서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인내 절제라고 하는 건 쾌락과 관련된 거죠. 인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고통이에요. 다 이런 걸 참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용기도 나오는데 그런 전투에서 부상당한 알키비아데스를 계속 지켜줬던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알키비아데스가 퇴각하는 소크라테스하고 라케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같이 버리지 않고 가겠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퇴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부상당한 알키비아데스를 무기까지 해가지고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미리 질러서 알키비아데스한테 주라고. 왜냐면 훨씬 더 지위가 높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내 용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독특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그래서 우리가 심포지온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심포지온 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할 겁니까? 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